영혼 회귀는 신비스러운 사상이다. 니체는 이 사상으로 철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고. 이 반복 또한 무한 반복된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영혼 회귀. 이 신화는 그것의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 영원히 사라져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삶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아무 무게도 없는 하찮은 것이며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삶이 아무리 잔인했든 아름답든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잔인함, 아름다움, 찬란함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14세기 아프리카에 있었던 두 나라 간의 전쟁과 같다. 전쟁에서 30만 명의 흑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세상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이 아프리카 간의 전쟁이 영원한 재개의 형식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이 이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우뚝 솟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것이며 전쟁이라는 짓거리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프랑스의 역사 기술은 로베스피에르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역사 기술은 반복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세월은 다양한 이론 및 토론으로 변했다. 그것은 깃털보다 가볍게 되어 아무에게도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지 못한다. 역사에서 단 한 번 등장했던 로베스피에르와 프랑스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영원히 재기하는 로베스피에르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원 재기의 생각은 만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게끔 하는 시각을 열어준다. 이 시각에서는 사물이 그것이 갖는 무상의 완화적 상황을 상실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무상의 완화적 상황은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한다. 무상한 것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저녁 노을이 비치면 모든 것은 유혹적인 빛을 띠고 나타난다. 단두대도 그렇다. 얼마 전 나는 믿을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았다. 히틀러에 대한 책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속에 실린 많은 사진들의 마음이 동했다. 이 사진들은 나 어린 시절을 회상시켜 주었다. 나는 전쟁 중에 자랐다. 내 친구들은 히틀러의 노동수용소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의 사진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지난 내 시절, 내 삶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켜준 이들 사진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히틀러와의 화해는 본질적으로 즐기가 있을 수 없는 세계의 깊숙이 놓여있는 도덕적 전도 현상을 드러내준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 있다. 무슨 짓이든 냉소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수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영혼에 못 박힌 꼴이 된다. 무서운 생각이다. 영혼의 회개의 세계에서는 모든 동작에 견뎌낼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의 짐이 지워져 있다. 그러므로 니체는 영원한 회개의 생각을 무거운 무게라 했다. 만약 영원 회개가 가장 무거운 무게라면 우리들의 삶은 이 배경 앞에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은 정말 무겁고 가벼운 것은 찬란한가? 가장 무거운 무게는 우리를 짓눌러 우리를 압사하게 한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사랑의 서정시에서 여자는 남자의 무게를 동경한다. 따라서 무거운 무게는 동시에 가장 집약적인 삶의 충족이미지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은 땅에 가깝다. 그것은 더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무게가 없을 때 그것은 인간이 가볍게 되어 둥둥 떠올라 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절반만 실제적이고 그의 동작은 자유롭고 동시에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거운 것을 아니면 가벼운 것을?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는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세계가 대립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았다. 양과 빛, 어둠, 존재, 비존재 등. 그는 한쪽 극을 양으로 다른 극을 음으로 생각한다. 그와 같은 음양 분할은 쉽게 보이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즉 어떤 것이 양이냐 하는 것이다. 무거운 것이 양인가? 가벼운 것이 양인가? 파르메니데스는 말한다. 가벼운 것이 양이고 무거운 것은 음이라고. 그의 대답이 옳은가 아니면 틀렸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대립상은 모든 대립들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타의적이라는 것이다. 3.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나는 토마스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철학적 숙고의 조명 아래에서야 나는 그를 명백히 보게 되었다. 그가 자기 집 창가에 서서 앞마당 너머 건너편 거주구에게 담벼락을 보며 뭘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그는 3주 전 테레사를 보헤미안 지방의 도시에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함께 보냈다. 그녀는 정거장까지 전송하여 그가 기차에 올라타기까지를 기다렸다. 열흘 후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사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에 열이 났다. 그녀는 독감으로 일주일 내내 그의 집에 있었다. 그때 그는 거의 알지 못했던 이 여자에 대해 사랑을 느꼈다. 그에게는 그녀가 마치 어느 누가 까맣게 콜타를 칠한 바구니 속에 넣어 강물에 뛰어버린 아기처럼 생각되었다. 그가 이 아기를 자기 침대의 강둑에서 구조하도록 말이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200km 떨어진 그녀의 시골 도시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앞서 말한 그 순간이 이어진다. 나는 토마스의 삶을 열어줄 열쇠를 본다. 토마스는 창가에 서서 앞마당 너머 건너편에 있는 거주구에게 담벼락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녀를 프라하로 데려올 것인가? 그가 초청한다면 그녀는 자기의 삶을 바치기 위해 올 것이다. 아니면 그녀에게 소식을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것인가? 이는 테레사가 시골 도시에서 종업원으로 머물고 그녀를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녀가 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는 대답을 구한다. 계속 그에게는 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연인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광주리에서 주워올려 자기 침대의 강둑에 내려놓은 아이였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열개 있는 그녀의 호흡은 보다 빨라졌다. 이제 그는 창가에 서서 바로 그 순간을 생각한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있나? 그것이 사랑이었나? 그녀의 곁에서 죽고 싶었던 느낌은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겨우 2번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히스테리가 아닌가?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도 자신을 속여 이것이 사랑임을 믿도록 하기 시작한 인간의 히스테리가 있는 것이다. 이때 그의 잠재의식은 너무 비겁하여 자기 희극을 위해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에 뛰어들 기회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지방 출신의 종업원을 하필이면 선정했던 것이다. 그는 앞마당 너머 담벼락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히스테리인가 사랑인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정상적 남자라면 어떻게 할지를 즉각 알았을 상황에서 자기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의의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책망했다. 그는 말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고 이후의 삶에서 교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테레사와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어떤 결단이 바른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교할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준비 없이 체험한다. 연습 없이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다. 하지만 삶을 위한 최초의 시연이 이미 삶 자체라면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 삶은 언제나 스케치와 같다. 스케치 또한 맞는 말이 아니다. 스케치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초안인데 반해 우리들 삶의 스케치는 무에 대한 스케치로서 그림 없는 초안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토마스는 스스로 말했다. 하여튼 우리가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살지 않는 것과 같다. 어느 날 한 간호원이 두 수술 사이에 휴식대 전화를 받으라고 그를 불렀다. 그는 소화기에서 테레사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정거장에서 전화했다. 그는 기뻐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 저녁 그에게는 선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다음 날에 오도록 초청했다. 그는 소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즉시 오도록 청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그들이 서로 만나기까지 36시간 동안 테레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즉시 자동차를 타고 프라하의 거리에서 그녀를 찾고 싶어졌다. 그녀는 다음 날 저녁에 왔다. 그녀가 지난번보다 세련되어졌다고 생각했다. 손에는 안나 까레리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명랑하고 전혀 우연스럽게 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했었다. 직업적인 이유에서 프라하에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랑하게 되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를 프라하에 있는 자기에게 데려올 경우 그녀는 온 삶을 자기에게 바칠 것이라고 염려했었다. 그녀가 여행 가방이 화물 보관소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에겐 그녀의 온 삶이 이 가방 속에 들어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결국 그에게 바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역에 맡겨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집 앞에 세우던 차를 타고 정거장으로 가 트렁크를 찾아 테레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거의 보름 동안 주저했고 그녀에게 안부카드도 보낼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단을 내렸는가. 그는 자기 주의에 반해서 행동했던 것이다. 10년 전 그는 첫째 부인과 이혼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에서나 가능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혼을 체험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여인 곁에서 계속 살도록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독신자로서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가 사는 곳에는 단 하나의 침대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들을 모두 밤이면 번번이 차로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시금 그에게 텔에서는 누군가가 바구니 속에 넣어 물에 띄어버린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강물에 휩쓸려 가게 할 수 없지 않은가. 파라오의 딸이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건져내지 않았던들 우리들의 문명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옛 신화가 어느 누군가가 버려진 아이를 구제한 데서 시작되었던가. 볼리포스가 오디푸스를 돌보지 않았던들 소포클레스는 비극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밀레니엄 일부 스티그 라르손 프롤로그 11월 1일 금요일. 그것은 이제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 있었다. 남자가 그 꽃을 받은 날은 자신의 82번째 생일이었다. 그는 소포를 열고 포장지를 뜯었다. 수화기를 집어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은퇴해서 실리안 호수 근처 달라르나 마을에 사는 전직 경사의 전화번호다. 두 사람은 생일이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습기도 한 일이었다. 형사는 전화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들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 10시 반에 전화벨이 울렸다. 도착한 모양이군요. 올해는 무슨 꽃이요? 모르겠어. 흰 꽃이요. 편지는 물론 없겠죠? 없어. 꽃뿐이요. 액자는 작년 것과 같고 우체국 소인은 스톡홀름, 글씨체는 늘 그렇듯 인쇄죄 대문자요. 읽고 화제가 떨어진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1분간 정적이 감돌았다. 전직 경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어떤 번뜩이는 질문을 던지는 민원 형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이 든 두 사나이의 대화 역시 이제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다. 두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식. 식물의 학명은 렙토스페르문 루비네테 도금냥이었다. 조그마한 관목까지 이슬을 연상시키는 잎사귀가 달려있고 그 위에 5cm 정도의 크기의 꽃잎이 5장 달린 하얀 꽃이 붙어있는 식물이었다. 호주의 황무지나 고원지대에서 덤불 형태로 자라나는 식물이었다. 옵살라 식물원에 근무하는 전문가 말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식물이다. 그 여성 식물학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 식물은 차나무와 친척간이라고 했다. 루비네트는 지극히 하찮은 꽃이다. 먹을 수도 없고 향료나 염료로도 쓸 수 없다. 그 꽃이 매년 11월 1일이면 어김없이 솜으로 속을 채운 커다란 우편 봉투가 하나씩 날아들었는데 그 우편 봉투와 함께 전달되었던 것이다. 꽃의 종류는 해마다 달랐지만 모두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희귀한 종일 경우도 있었다. 이번 꽃도 아빠였고 도화지 위에 정성껏 고정되어 액자 유리 속에 들어있었다. 이 꽃들의 수수께끼는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없었다.
30년 전 매년 도착하는 이 꽃들은 분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역 중 남은 사람은 이제 셋뿐이다. 생일을 맞은 늙은 주인공, 퇴직한 형사, 그리고 선물을 보낸 미지의 인물. 이들 중 최소한 두 사람은 고령에 이르렀고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퇴직 경찰관은 베테랑이었다. 그가 경찰이 되어 처음으로 체포한 사람은 만취한 철도기술자였다. 야수 같은 사내와 맞서야 했던 두렵고도 짜릿한 순간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담당했던 살인사건은 9건이었다. 그중 5건은 범인의 자수로 끝났다. 3건은 수사를 요하는 것들이었다. 그중 2건은 며칠 만에 잡혔고 1건은 사포의 지원을 받아 2년 만에 종결되었다. 9번째 사건은 좀 달랐다. 형사는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빈약하여 검사가 수사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은 시효 소멸로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다. 형사로서는 분통 터진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디에 누나도 부끄럽지 않은 경력이라 자부할 수 있다. 이런 형사에게 아빠 사건은 쌀 속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았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사를 하면서 집에서 쉬는 중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 가운데 과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액자에도 유리에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빠를 보내온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작업했다. 발신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빠를 보낸 사람은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자취도 남겨놓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82살의 남자는 이름조차 모르는 아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쪽의 벽을 쳐다보았다. 거기에 걸려있는 것은 43개의 아프와 액자들이었다. 가장 윗줄의 9번째 자리는 비어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치밀어 올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틀을 부서뜨렸다. 남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1. 인센티브 12월 20에서 1월 3일까지 스웨덴 여성의 18%는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 남성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1장 12월 20일 금요일 소송은 종결되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기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걸음을 늦추었다. 저들은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지만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주인의 운명이지. 악당이 되어 마이크 앞에 서는 것. 그는 걸어나갔다. 기자들이 미소를 지었다. 어디 봅시다. 내가 오늘 스타가 된 모양이군. 슈퍼 블롬크비스트 한마디 하시죠. 칼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라는 풀네임을 갖고 있는 그는 슈퍼 블롬크비스트라는 별명을 들을 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20년 전 23살의 풋내기 임시기자였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당시 2년간 5차례나 은행을 강탈하여 시끄럽게 하던 강도단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들의 특기는 군사작전 같은 치밀함으로 은행을 터는 일이었다. 그들은 도널드 덕 갱단이라고 이름 불렸다. 신문들은 마카파라는 보다 섬뜩한 별명을 붙였다.
그들은 경고탄을 마구 쏘아댔으며 총구를 겨누고 위협했던 것이다. 6번째 버밍이 벌어진 것은 웨스테르예틀란드의 한 은행에서였다. 우연히 은행에는 한 지방 라디오 방송국 리포터가 있었고 그는 기자의 본분에 충실했다. 그때 블라임 블렁크비스트는 여자친구와 함께 카트린의 홀름 부근에 있는 그녀의 부모 소유 별장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가 라디오 뉴스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가 바로 그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방갈로에서 지내던 네 사내의 모습이었다. 이틀 전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방갈로 정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보디빌더 같은 호통을 드러낸 4명의 금발머리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보게 만든 뭔가가 있었다. 그들은 싸움을 하듯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게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들과 은행 강도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 뉴스를 들은 그는 사내들의 방갈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방갈로는 비어있는 것 같았다. 40분 후 정원에 볼보 한 대가 들어왔다. 뛰어내린 것은 4명의 사내였고 모두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차로 돌아가 뭔가를 꺼내더니 입고 있던 겉옷자락으로 그것을 덮는 것이었다. 그것은 AK-4 소총이었다. 당연히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 것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사흘 동안 방갈로에 대한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다. 미카엘도 일선에서 수사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어떤 석간신문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작업도 병행했다. 경찰의 임시상황실은 여자친구의 시골 별장 정원에 세워놓은 캠핑카 안에 있었다. 마카파 사건의 신출 4개 기자 미카엘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다른 석간신문에서 질투가 났던지 슈퍼 블렁크비스트 마카파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제목을 대문짝만하게 낸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로서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유감스럽지. 징역 3개월에 배상금 15만 크로나. 심하지 않았어? 여기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죽게 하겠어? 메네르스트램에게 사과할 거야? 그와 화해할 거냐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메네르스트램 씨의 도덕성에 대한 내 의견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럼 여전히 그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남정이 도사리고 있는 질문이었다. 판사는 미카엘 블렁크비스트가 금령인 한스 에리크 베네르스트렘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종결되었으며 미카엘은 항소할 뜻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경솔하게도 이전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입을 다물어야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잡지를 통해 발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법정은 다른 식으로 판결을 내렸고 나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 편집국은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더 정확히 검토해 볼 것이오. 이상이오. 하지만 미카엘, 네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넌 무엇보다도 신문기자야. 그리고 신문기자의 임무는 자신이 입 밖에 낸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고. 여기자의 어조가 신랄해져 있었다. 고통스러운 몇 분 동안 미카엘은 다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어 제기하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미카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증거 하나 될 수 없는 기사를 쓸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기자들은 메일 산업의 애송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테랑들이었다.
TV4의 여기자가 미카엘에게 법원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후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그에 대한 기사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밀레니엄의 기자 미카엘 블렁크비스트는 금요일인 오늘 아침 금융인 한스에리크 베네르스트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일반의 관심을 끈 이른바 미노스 사건에 대한 기사를 통해 베네르스트렘이 폴란드 내 산업투자에 예정된 국가기금을 무기 밀매에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럼비크비스트는 배상금 15만 크로나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인 베르틸 감네르마르체르는 자신의 의뢰인이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경우는 특별히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은 모두 26쪽으로 되어 있었고 금융인 베네르스트렘에 대한 블렁크비스트의 명예훼손 15개 고발 항목이 유죄로 성립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었다. 판결문을 읽으려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다. 미카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고소를 당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죄 판결은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경제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라 들었어. 그렇다면 왜 한스에리크 베네르스트렘에 대해 기사를 안 쓰는 거지? 자네는 SIB 프로그램에 대해 아나? 그건 구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돕기 위해 1990년대에 시행되었던 원조 프로그램 아닌가? 몇 년 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SIB는 산업지원위원회의 약자로 정부의 후원을 받고 10여 개의 스웨덴 대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이었어. SIB는 폴란드 및 발트 연안국 정부들과의 합의하에 결정된 일련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정부의 보증을 얻어냈었네. 스웨덴 노총도 참여했지. 동구권에서의 노동운동이 스웨덴식 모델에 따라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라나. 이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자립을 돕는 원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원조 프로젝트로서 동구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스웨덴 기업들이 동구권 기업들과 파트너가 되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였어. 자네 당시 장관이었던 기독교당의 그 역같은 작자 기억해? SIB의 지지자였지. 그자가 떠든 게 뭔가? 폴란드의 크라쿠프에 재질 공장을 세운다. 라트비아의 리가에 제철 산업을 부흥시킨다.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시멘트 공장을 세운다 등등. 이딴 것들 아니었나. 그리고 돈은 전원 금융계와 기업계의 덩치들로 구성된 SIB 사무국에서 분배되었어. 허허,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인 셈이로군. 기금의 50%는 국가 보조금이었지. 나머지는 은행과 기업 쪽에서 나온 것이고, 물론 은행과 기업도 자선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이익을 기대했지. 그게 아니라면 기웃거릴 이유가 없었겠지. 그들이 해먹은 액수가 얼만데. 잠깐 너무 앞서가진 말자고. SIB와 관련된 기업은 동구권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스웨덴 대기업들이었지. 세계 쪽 다국적 기업인 ABB나 조대형 건설사 스칸스카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었어. 몇 푼 챙기려는 투기 회사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스칸스카가 투기한 일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거기서 일하는 어떤 작자가 5억 크로나를 단기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바람에 사장 모직 모가지가 대신 잘린 일 잊었나?
그리고 런던이나 오슬로에서 부동산 투기에 광분하고 있는 건 누군데? 아, 물론이야. 이 세상 어느 기업에든 한심한 적자는 있지.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거는 그래도 이 회사들은 어쨌든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야. 스웨덴 산업의 기둥이지. 그러면 베네르스트렘은 스웨덴 산업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뭐야? 그는 일종의 조커야. 즉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르는 존재지. 그는 한 번도 이른바 굴뚝 산업에 몸담은 적이 없고 관계가 없지. 하지만 그는 증권으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안정된 기업들에 투자했지. 미카엘은 아쿠아비트를 잔에 따른 다음 몸을 젖혔다. 그리고 베네르스트렘이란 인물에 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정리했다. 노클란드 지역 어디에선가 태어난 베네르스트렘은 70년대에 투자 회사를 건립했다. 약간의 돈을 모은 그는 스톡홀름으로 와서 1980년대에 비약적 발전을 했는데 그가 그룹을 세워 런던과 뉴욕에 지사를 냈을 때 그의 기업은 전자회사 바이에르와 같은 비중으로 신문에서 언급되었다. 주식과 옵션을 거래하고 치고 빠지는 작전을 즐기며 그는 마침내 스웨덴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약삭빠른 계산가였다. 하지만 워낙 198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계산가들과 부동산 투기꾼의 시대인 터라 그가 특별한 주목을 받진 않았다. 그는 스탠베크 같은 화려한 이빨도 없었고 페르시 바른네비크처럼 요란한 사생활로 잡지의 페이지를 장식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가 SIB에서 6천만 크로나를 타낸 거야. 그리고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어. 이름은 미노스였지. 1993년 SIB는 미노스로부터 모든 게 잘 돼간다는 보고서를 받았어. 근데 1994년에 미노스가 파산한 거야. SIB의 문제점은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보고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왜 당시의 세상 분위기가 기억나지 않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저 기뻐하면서 낙관주의에 빠져들었지. 스웨덴 정부는 동구권에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싶었고 모든 자본주의자들이 새로운 유럽 건설에 기여하고 싶었지. 자본주의자들이 선행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군. 이봐, 그건 자본주의자들에겐 유혹이었어.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은 미개척 시장으로는 중국 다음에 거대한 시장이야. 이러니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부를 도우려 들지 않겠어? 게다가 자기네들이 푼돈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엔 더 그렇지. SIB는 300억 크로나 이상의 혈세를 삼켰어. 나중에 더 큰 이익이 스웨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떠들었지만 하여튼 서류상으로 보면 SIB의 주도권은 정부 쪽에 있었어.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재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무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었어. 스웨덴의 금리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테니까. 또 정부는 SIB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폼을 잡을 수 있어 좋았고 동구권의 민주주의 발전에 스웨덴이 기여한다는 식으로. 그럼 이게 우파 정부 때 일어난 일이군. 여기에 정치를 결부시키지 말자고. 이건 돈의 문제야. 사회민주당이나 중도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SIB가 거침없이 달린 거야. 그런데 환율 위기가 닥쳤어. 그 다음엔 몇몇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징징거렸지. SIB 활동의 투명성이 없다고. 그들 중 하나는 SIB를 스웨덴 국제발전협력기구와 혼동했어. SIB 프로그램이 탄자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